네, 국정감사 일정은 얼추 마무리되고 있고 국회 일정은 이제 예산 심의 전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타이밍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보이콧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야 정책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으로 가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뭐 시간 제한 네,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네네 핵심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의장님. 일단 민주당의 그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회가 열려가지고 대통령께서 오신 시정연설을 음, 보이콧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음, 그리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죠. 이 심사하는 게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가장 양대 축이에요. 법을 예. 제정하는 거하고 예산을 다루는 거. 그런데 네. 민주당의 대표께서 지금 그 부정부패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측근들이 구속되고 또 이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들이에요.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 고발되고 온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던 것을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일 거대 야당이 의회 대한민국 국회에 17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개치고 자당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을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국회 역사에 또 국민들한테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우리 국회를 모욕하는 EXX 발언을 한 거에 대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고 사과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차담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 문제는 사적 공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도 없이 이게 공격 포인트로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욕했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내년도 예산 살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냐. 자당의 당대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요인들을 갖다가 붙인 것인데 어쨌든 이 국민의 삶과 관련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조차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적으로 상당히 야당이 지금 그 상당히 그 수렁통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제 그 건전 재정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긴축 재정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일단 당장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지금 기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50조 플러스 알파라고 했지만 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거로 봐서는 아마 그 얼마만큼 들어갈지 몰라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마르크든 엔화든 파운드든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 속에서 약간의 충격만 줘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화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주말에 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50조 플러스 알파를 드렸고 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 같은 경우에 대해서 8조 원 정도에 있던 기금을 16조로 올려서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실효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금 깨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결과를 빚고 있다면 5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50조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예.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공통일 건데 어쨌든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그러한 알겠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리가 선제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한 불이니까 꺼야 되니까 투입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인플레를 더 자극을 하고 그럼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결국은 또 서민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만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통화량 조절하는 것도 한국은행이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금융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긴축 재정 정책이 내년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시중에 풍부하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풀었었던 많은 유동성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확장으로만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재정 확장을 통해 가지고 아베노믹스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서 이런 통화량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짓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등 한 민생 예산이 대략 10조 정도가 삭감됐다. 이거 복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건전재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보다 마이너스 6%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IMF를 넘어갈 때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IMF를 넘어갔잖아요.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하면 위기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 또 장애인 아동 여성 여기에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 해소에 약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1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비해서 R&D가 플러스 3%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줄일 곳은 줄였고 그러나 써야 될 격차 해소에 대한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이런 곳에는 11%를 늘렸고 또 미래 대비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3% 늘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를 보셔라. 그리고 항목별로 좀 보셔라. 줄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불용 예산을 줄였거나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 같은 경우를 줄여서 생산적인 일자리라든가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든다면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콜택시라든가 지상버스 2,000대 같은 경우를 늘려놨단 말이지요. 이거 꼭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는 다 늘려놨는데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한두 개를 뽑아서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국가 이 부채 비율이 50% 이렇게 이상 다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걸 49.8%로 50% 아래로 낮추어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긴축하지만 쓸 곳은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초부자 감세 법안 민주당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거 처리 못한다 이런 입장이 아주 완고한데요. 이러면 그 국회 처리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세제 개편안 같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도와주시지를 않으면 예. 법안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이거노믹스 같은 경우 했었을 때에 감세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에 민간의 투자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났었던 이런 또 경제에 좋은 선순환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이러한 감세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세수가 30조 원씩 계속 늘어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쓰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 베이스로 봐야 된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